서울의 심장 인천국제공항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물결, 각기 다른 언어로 된 안내방송, 그리고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쉴 새 없이 뜨고 내리는 비행기들. 5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한서연에게 그 모든 풍경은 낯설면서도 아찔하게 익숙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옆에 선 작은 손을 꽉 잡았다. 엄마, 저 비행기 진짜 크다. 내 살배기 아들 레어 한국 이름 민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활주로를 가리켰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서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지난 5년 프랑스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홀로 아이를 낳고 기르며 자신의 브랜드를 일궈내기까지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이 작은 생명체였다. 그렇지, 민준이도 나중에 저렇게 큰 비행기 타고 또 여행 갈까? 응, 좋아. 민준이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웃었다. 그 웃음은 서연의 가장 큰 보물이자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게 한 유일한 이유였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한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곳은 그녀의 청춘과 사랑, 그리고 지독한 배신감이 모두 묻혀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했었지만 세계적인 코스메틱 기업인 라벨라의 아시아 총괄 디렉터로부터 온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안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가 직접 만든 니치 향수 브랜드 플레르 드 룬의 아시아 시장 론칭. 그것은 그녀의 꿈이자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기회였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그녀는 익숙한 공기에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모든 것이 변한 듯 했지만 공기 중에 섞인 특유의 냄새는 그대로였다. 그녀는 자신을 마중 나온 라벨라 코리아의 직원에게 가볍게 목례하며 민준이를 안아들었다. 이제 다시 시작이었다. 과거는 모두 파리 어딘가에 묻어두고 오직 조향사 한서연과 민준이의 엄마로서 살아갈 터였다. 같은 시각 공항 VIP 라운지. JK그룹의 총수 강지훈은 막 뉴욕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감히 말을 거는 사람 하나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날카롭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 그는 재계의 얼음 황제로 불렸다. 지난 5년간 그는 JK그룹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성공의 정점에서 그가 느끼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뿐이라는 것을. 회장님,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김비서의 정중한 목소리에 지우는 잠시 감았던 눈을 떴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라운지를 나섰다. 전용 출구를 향해 걷던 그의 발걸음이 순간 멈칫했다. 작은 남자아이가 가지고 놀던 로봇 장난감을 놓쳐 그의 발치로 굴러온 것이었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아장아장 걸어와 그의 구두 앞에 쪼그려 앉아 장난감을 주었다. 평소라면 김비서나 경호원들이 즉시 아이를 제지했겠지만 어찌 된 일인지 지우는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다. 그의 시선은 아이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작고 오밀조밀한 얼굴 그 중에서도 유독 시선을 끄는 것은 아이의 눈이었다. 자신을 꼭 닮은 짙고 깊은 눈동자. 레오, 이리 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익숙하면서도 심장이 멎을 듯한 목소리.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난 5년간 그의 꿈속을 헤집어 놓았던 바로 그 얼굴 한서연이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변한 것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프랑스의 햇살과 공기가 그녀를 더욱 성숙하고 우아하게 빚어놓은 듯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녀는 아이를 품에 황급히 안아들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괜찮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그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한서연,
그녀가 왜 여기에, 그리고 저 아이는?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질문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온 것은 단 한마디였다. 서연은 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아이를 안고 서둘러 몸을 돌렸다. 마치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그에게서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우는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가 사라진 복도 끝을 응시하던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김비서, 네 회장님, 방금 저 여자와 아이 알아봐. 5년 전 한국을 떠난 한서연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5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예고도 없이 그의 눈앞에서 열려버렸다. 일주일 후 서울의 한 6성급 호텔 연회장. K뷰티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는 VVIP 파티가 한창이었다.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재벌 총수들과 정계 인사들, 그리고 뷰티 산업을 이끄는 유명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한서연은 라벨라의 아시아 총괄 디렉터와 함께 파티에 참석했다. 그녀의 브랜드 플레르드 루는 엑스포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스 중 하나였고 그녀는 단숨에 업계의 신데렐라로 떠올랐다. 심플하지만 우아한 실루엣의 네이비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정작 그녀는 주변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듯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공항에서의 우연한 만남 이후 그녀는 며칠 밤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강지훈. 그 이름은 그녀에게 지워지지 않는 낙인과도 같았다. 그를 다시 마주친 순간 5년 동안 애써 쌓아 올린 방어벽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민준이를 알아보았을까봐, 그리고 그가 자신들의 삶에 끼어들까봐 두려웠다. 그때였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단상으로 쏠리고 사회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이번 K뷰티 엑스포의 성공에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JK그룹의 강지훈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강지훈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여전히 완벽했고 압도적이었다. 그의 짧은 축사가 이어지는 동안 서연은 숨을 죽였다. 제발 그가 나를 보지 못하기를. 하지만 신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축사를 마친 지훈의 시선이 정확히 그녀가 서 있는 곳을 향했다. 눈이 마주친 찰나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파티가 중반을 넘어설 무렵 서연은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테라스로 향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답답했던 가슴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다. 5년 만이군. 등 뒤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에 서연의 어깨가 굳었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강지훈이 어느새 그녀의 옆에 다가와 서 있었다. 그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옆에 있는 여자에게 향해 있었다. 강 회장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연은 최대한 감정을 숨긴 채 사무적인 목소리로 답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틈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나도 몰랐지.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던 사람이 이렇게 화려하게 돌아올 줄은.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할 말이라도 있으신가요? 질문이 하나 있지. 공항에서 함께 있던 아이 말이야.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올 것이 왔구나. 서연은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다. 제 아들입니다. 알아. 내가 궁금한 건 그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는 거다.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서연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이 남자는 무슨 자격으로 그런 것을 묻는단 말인가? 5년 전 자신을 처참하게 버렸던 주제에 그건 강 회장님께서 아실 필요 없는 일입니다. 제 사생활이니까요. 그녀는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지훈이 그녀의 팔목을 붙잡았다.
그의 손길은 뜨거웠고 단단했다. 정말 그럴까? 그 아이 나를 너무나도 닮았던데. 착각이시겠죠.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으니까요. 가각. 지훈이 낮게 읊조리며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들끓는 감정을 마주한 서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내 눈을 보고 다시 말해봐. 그 아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아이라고. 서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는 더더욱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의 손을 뿌리쳤다. 상관없습니다.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 아이예요. 그러니 제발 우리 모자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5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말을 뱉어내며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 안으로 사라졌다. 혼자 남겨진 테라스에서 지우는 자신의 손에 남은 그녀의 온기를 느끼며 굳어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박혔다. 5년 전 사라진 것은 그녀였는데 왜 그녀는 마치 자신이 버려진 것처럼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아이의 존재는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잠들지 않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흥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일주일 전 테라스에서의 대화와 한서연의 마지막 말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 아이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겨 있던 경멸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지우는 말없이 몸을 돌려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 한서연의 행적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파리의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해 숱한 거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만의 향수 브랜드를 론칭하고 마침내 유럽 시장에서 실력을 인정받기까지의 과정.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한눈에 보이는 기록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아이의 아버지라는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출생신고서, 사본에도 아버지의 이름은 없었다. 아이는 어떻지? 이름은 레어 한국 이름은 한민준. 현재 강남의 한 국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격은 밝고 부침성이 좋다고 합니다. 특이사항은 땅콩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땅콩 알레르기.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것은 그 자신도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알레르기였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했다. 그는 더 이상 추측만으로 이 혼란을 견딜 수 없었다. 확신이 필요했다. 김 비서,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이의 DNA 샘플을 확보해.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게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지훈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기에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섰다. 홀로 남은 지훈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눈을 감자 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5년 전 늦얼음. 아직 얼음 황제가 되기 전에 강지훈에게는 온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온기의 중심에는 늘 한서연이 있었다. 당시 그녀는 촉망받는 조양과 학생이었고 그는 JK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계모인 윤명희 회장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던 젊은 이사였다. 이건 무슨 향이야? 꼭 새벽녘의 숲속을 걷는 것 같아. 서연의 작은 작업실에서 지훈은 그녀가 막 블렌딩한 시향지를 코에 대고 눈을 감았다. 시더우드와 베티버의 묵직함 위에 맺힌 이슬처럼 맺힌 베르가못의 상쾌함. 그 향은 지치고 날카로웠던 그의 신경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새벽의 숲 맞아요. 지훈 씨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겉은 단단하고 강인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고요한 휴식이 필요한 사람. 서연은 그의 옆에 앉아 부드럽게 웃었다. 그 미소 하나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에게서는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좋은 향기가 났다. 그들은 미래를 약속했고 세상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함께 이겨내리라 맹세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못마땅하게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다. 지훈의 계모, 윤명희 회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친아들인 지혁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지훈을 끊임없이 견제했다. 그녀에게 지훈의 곁을 지키는 서연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 지훈이 옆자리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곳인 줄 아나 어느 날 윤 회장은 서연을 따로 불러냈다. 그녀는 우아한 미소를 띤 채였지만 그 눈빛은 비수처럼 차가웠다. 네오처럼 근본도 없는 아이 때문에 지훈이의 앞길을 막을 순 없어. 네가 진정으로 지훈이를 위한다면 그의 곁에서 조용히 사라져주는 게 현명할 거야. 서연은 굴하지 않았다. 지훈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당당히 맞섰다. 하지만 그녀는 윤 회장의 교활함과 잔인함을 너무 얕보고 있었다. 결전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지훈에게는 JK그룹의 명운이 걸린 해외 계약건으로 열흘간의 긴급 출장이 잡혔다. 그는 떠나기 전날 밤 서연을 찾아와 불안해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걱정 마. 이 일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아버지도 더 이상 내 결정에 반대하지 못하실 거야. 돌아오면 우리 모두에게 관계를 정식으로 발표하자. 그때까지 나만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그것이 그녀가 기억하는 그의 마지막 따뜻한 모습이었다. 그가 떠난 지 닷새째 되던 날 서연에게 익명의 소포가 하나 배달되었다. 소포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지훈이 낯선 여자와 호텔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와인잔을 부딪히거나 호텔 발코니에서 나란히 서서 야경을 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편지에는 강지훈 이사와 태민물산 장녀의 약혼을 축하하며라는 잔인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가 말한 중요한 계약이 결국 정략 결혼을 위한 수순이었단 말인가. 돌아와서 모든 것을 발표하겠다던 약속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겠다는 의미였을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그가 일부러 피하고 있다는 생각에 절망감은 극에 달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이의 존재는 그녀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아이의 아버지가 될 사람은 다른 여자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윤 회장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다. 내가 지훈이의 앞길을 막을 순 없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남은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날 밤 짐을 꾸렸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프랑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회장님, 김 비서의 목소리에 지훈은 길고 깊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어느새 창밖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김 비서는 지훈의 책상 위에 작은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아까와는 다른 훨씬 더 얇고 가벼운 봉투였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였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A4 용지 한가운데에 찍힌 선명한 검은색 글씨가 그의 눈에 박혔다. 친자 관계 확률 99.999%.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다.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역시나 그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한민준, 강민준, 그의 아들. 벅찬 감정이 차오를 틈도 없이 곧바로 뜨거운 분노가 그를 덮쳤다. 감히 내 아들을 5년 동안이나 숨겨 나를 완벽하게 속이고 내 존재 자체를 지워버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집무실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김 비서가 다급하게 뒤따랐지만 그의 안중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 당장 한서연을 만나야 했다. 만나서 물어야 했다. 대체 왜 그랬는지. 서연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레지던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초인종을 누를 생각도 하지 않고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한서연 문 열어, 당장.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겁에 질린 서연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의 뒤로는 막 잠에서 깬 듯한 민준이가 불안한 눈으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지우는 아이를 보자마자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는 성큼 안으로 들어서며 서연의 앞 테이블에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내던졌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서연의 시선이 서류에 닿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5년 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발각되고 말았다. 왜 그랬어?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왜 내 아들을 숨겼지? 무슨 권리로? 그의 비난에 서연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울분을 터뜨렸다. 당신 아들이라고 버려진 건 나였어. 당신은 나 몰래 다른 여자랑 약혼까지 준비했잖아.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 행세야. 약혼, 다른 여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우는 그녀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인생에 한서연 외의 다른 여자는 단 한순간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그날의 출장은 오직 그녀와의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는데 아직도 시치미를 뗄 셈이야. 당신이 태민물산 딸이랑 호텔에서 찍힌 사진 나한테 보낸 사람은 어떡하고. 당신 입으로 직접 듣는 것보다 더 잔인한 방법으로 이별을 통보해놓고 사진 난 그런 거 보낸 적 없어. 두 사람의 고성이 오갔다. 그는 배신감의 그녀는 억울함의 서로를 향해 나를 세웠다. 5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은 깊은 오해의 강이 되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진실만을 외치고 있었고 서로의 상처를 전혀 보지 못했다. 나가.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마주하고 있을 힘이 없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민준이는 내 아이야. 당신은 아빠 될 자격 없어. 5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의 눈에 서린 깊은 증오와 불신을 마주하자 그는 분노보다 더 큰 혼란에 휩싸였다.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와 그녀의 기억 사이에 거대한 거짓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굳게 쥐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되찾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5년 전의 진실을 그들을 갈라놓은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다. 차가운 결심이 그의 눈에 서렸다.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JK그룹 본사 최고층 윤명희 회장의 집무실은 작은 미술관을 방불케 했다. 벽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희귀한 품종의 난초가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윤명희는 갓 내린 예가체프 커피 향을 음미하며 자신에게 막 보고를 마친 비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비서가 조용히 나가고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몇 장을 집어들었다. 며칠 전 강지훈이 한서연의 레지던스에서 격하게 대립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 속에는 유치원 앞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밝게 웃고 있는 민준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4살이라. 윤명희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강지훈의 어린 시절을 놀랍도록 빼닮은 얼굴. 5년 전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한서연이라는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했다고 믿었다. 감히 JK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넘보던 근본 없는 계집애. 그녀가 꾸며낸 작은 이간질에 소가 제 발로 떠나준 덕분에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망령이 강지훈의 핏줄, 어쩔이라는 최악의 무기를 들고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강지훈이 최근 몇 년간 그 어떤 여자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5년 전 그토록 완벽했던 태민물상과의 혼담을
단칼에 거절했던 이유까지도 모두 이 계집애 때문이었다. 윤명희는 입술을 비틀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계획, 자신의 친아들 지역을 JK그룹의 왕좌에 앉히려는 야망에 가장 큰 걸림돌이 나타난 셈이었다. 어리석은 것,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다시 기어 들어오다니. 그녀는 사진을 천천히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망령은 다시 무덤 속으로 돌려보내야 했다. 이번에는 다시는 기어 나오지 못하도록 아주 깊은 곳에 묻어버릴 참이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긋나긋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뱀의 독처럼 치명적이었다. 오, 싸짱 오랜만이네요. 혹시 라벨라 코리아 쪽과 진행하는 사업이 있었던가요? 그녀의 첫 번째 공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교묘하게 시작되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의 브랜드 플레르드 룬의 한국 공식 론칭 파티는 모든 준비를 마쳤고 주요 백화점 입점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이었다. 5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라벨라 코리아의 대표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는 내부 사정과 그룹 차원의 긴급 구조 조정이라는 애매한 이유를 대며 론칭 행사에 무기한 연기를 통보해왔다. 뒤이어 원료를 공급하기로 했던 프랑스 본사와 병을 제작하기로 했던 국내 업체에서도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통보가 날아들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의 사업을 지탱하던 모든 기둥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대체 왜? 이건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강지훈이었다. 그날 밤 아이를 두고 벌였던 격렬한 언쟁. 혹시 그가 자신을 굴복시키고 민준이를 빼앗기 위해 이런 비열한 방법을 쓰는 것은 아닐까? 그의 재력과 권력이라면 이 모든 일을 배후에서 조종하고도 남을 터였다. 역시 그 남자는 변하지 않았어. 분노와 배신감이 다시금 그녀의 마음을 잠식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없었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반드시 일어서야만 했다. 며칠 뒤 서연은 유치원을 마친 민준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사업 문제로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아이 앞에서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다.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로봇 그렸어. 엄청 큰 로봇이야. 우와, 우리 민준이 그림 실력이 또 늘었겠네. 집에 가서 엄마한테 보여줄 거지? 응. 민준이가 신나서 제잘거리는 동안 서연은 문득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지만 평범한 행인들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길 건너편에 정차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창문이 짙게 선팅되어 있어 안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차가 계속해서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이의 손을 더욱 꽉 잡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날 밤 서연은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다. 늦은 시간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지만 복대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문 앞에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상자를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발신인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본 순간 서연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상자를 떨어뜨렸다. 상자 안에는 예쁜 드레스를 입은 파르포로바의 쿠클라가 들어있었다. 그런데 그 인형의 얼굴 한쪽이 예리한 무언가에 긁힌 듯 깊게 파여 있었고 목은 부러져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쪽지 한 장 없었지만 그 인형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했다. 그것은 그녀와 그녀의 아들 민준이를 향한 끔찍한 경고였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방해나 압박이 아니었다.
명백한 신변의 위협이었다.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가 피부로 느껴졌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언제든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강지훈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가 아니라면 누가 이렇게까지 하겠는가? 그는 자신의 아들을 되찾기 위해, 그녀를 한국에서 몰아내기 위해, 혹은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었다. 극심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한편 강지훈은 김 비서로부터 5년 전 자신의 해외 출장 기간 동안의 모든 통화 기록과 스케줄을 재검토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서연이 말했던 사진의 출처를 찾고 있었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기억 속에는 그 어떤 의심스러운 정황도 없었다. 한서연 씨는 여전히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무세운 수를 써서든 연결해. 지훈이 단호하게 말하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한서연이었다. 그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서연아, 나야. 일단 만나서. 당신이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얼음처럼 차갑고 증오에 찬 목소리였다. 내 사업 망가뜨리고 사람 시켜서 나랑 민준이 위협하는 거 전부 당신 짓이지. 무세운 소리야. 위협이라니. 아직도 모르는 척할 셈이야.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나를 완전히 짓밟아서 민준이를 빼앗아 가려는 속셈이야. 그렇게는 안 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 민준이는 내가 지킬 거야. 서연은 거의 울부짖듯 소리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뚜뚜뚜트 하는 단절음만이 지훈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잠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위협 누군가 서연과 민준이를 위협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녀는 그 배후에 자신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의 문제가 아니었다. 서연과 아들이 지금 실질적인 위험에 처해 있었다. 5년 전의 그 사진과 지금의 위협.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분명 동일한 인물이 있을 터였다. 자신과 서연을 갈라놓고 이제는 그녀와 아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정체불명의 적.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표정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냉철한 분노만이 남았다. 김 비서, 내 회장님, 지금부터 내 모든 스케줄을 취소해. 그리고 우리 회사 보안팀 전개 인력을 전부 동원해. 목표는 하나다. 한서연과 내 아들 한민준. 두 사람에게 접근하는 모든 것을 감시하고 그림자처럼 지켜. 누가 이런 짓을 벌이는지 그 배후를 샅샅이 파헤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그러나 이제 그의 적은 과거의 오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실체를 가진 잔인하고 교활한 어둠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어둠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손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교활한 체스게임의 판도를 읽고 있었다. 김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에는 한서연과 민준이의 주변을 맴돌던 검은색 세단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차량은 대포차였고 소유주는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교묘하게 세탁되어 있었다. 배후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데 매우 능숙한 프로였다. 이것은 감정적인 복수 따위가 아니었다. 명백한 목적을 가진 계획적인 공격이었다. 그리고 그 목적의 중심에는 자신의 아들 민준이가 있음이 틀림없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직접 한서연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분노나 질책이 아니었다. 오직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로서의 의무감뿐이었다. 나와 함께 가야겠어. 레지던스 문 앞에서 마주한 그가 내뱉은 첫마디였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과 민준이가 타겟이 됐어. 누가 꾸민 짓인지는 아직 몰라. 하지만 내가 아니라는 것 하나만은 분명해. 그러니 내 아들을 지킬 수 있게 해줘. 그의 말에 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그녀의 눈에는 불신과 경멸이 가득했다.
병 주고 약 주는 것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구원자인 척 연기하는 모습이 역겨웠다. 보호. 당신의 그 가증스러운 보호 따위 필요 없어. 이 모든 게 당신이 꾸민 짓이라는 걸 내가 모를 것 같아. 어떻게든 날 굴복시켜서 민준이를 빼앗으려는 수작이잖아. 어리석은 소리. 지훈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내가 아들을 원했다면 이런 비열한 방법이 아니라 법을 이용했을 거다. 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능한 변호사들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지금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적이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고.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선택은 당신이 해. 이곳에서 다음번 경고가 부서진 인형보다 더 끔찍한 것이 되기를 기다리든가. 아니면 보안만큼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하는 내 집으로 들어가든가. 나를 위해서도 당신을 위해서도 아니야. 오직 민준이를 위해서 판단해. 하지만 서연의 자존심은 그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5년간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독립심이었다. 그것마저 이 남자에게 내어줄 수는 없었다. 필요 없어. 내 아이는 내가 지켜.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녀는 그의 얼굴에 대고 문을 세차게 닫아버렸다. 굳게 닫힌 문을 앞에 두고 지우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고집이 자신과 아들을 얼마나 더 큰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지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평화로운 순간에 찾아왔다. 며칠 뒤 맑게 갠 오후, 서연은 민준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찾았다. 계속되는 위협에 불안했지만 아이를 집안에만 가둬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주변을 경계하며 민준이가 미끄럼틀을 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는 중년 남자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 조깅을 하는 대학생. 그들 중 일부는 강지훈이 보낸 JK그룹의 엘리트 보안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모자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 민준이가 미끄럼틀에서 내려와 공을 주우러 잔디밭 쪽으로 아장아장 달려갔다. 바로 그때였다. 끽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배달용 오토바이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보행자 도로를 침범해 민준이를 향해 돌진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서연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 주변 사람들의 놀란 눈, 그리고 오토바이의 엔진 소음, 위험해. 순간 벤치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번개처럼 몸을 날렸다. 그는 돌진하는 오토바이와 아이 사이를 가로막으며 민준이를 품에 안고 옆으로 굴렀다. 오토바이는 아슬아슬하게 두 사람을 비껴나가 근처의 나무를 들이받고 넘어졌다. 헬멧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운전자는 넘어진 오토바이를 급하게 일으켜 세우고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 다시 시동을 걸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모든 것은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아들에게 달려갔다. 민준아,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엄마, 무서웠어. 민준이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새파랗게 질려 엄마의 품에 안겨 가늘게 떨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를 부서져라 껴안았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결과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공격이었다. 자신의 오만과 고집이 아이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다는 끔찍한 자책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때 아이를 구해준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괜찮으십니까? 강지훈 회장님의 지시로 두 분을 경호하고 있는 보안팀장입니다. 회장님께서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그의 말은 서연의 머릿속을 세차게 강타했다. 강지훈이 우려했다고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정말 그의 짓이 아니란 말인가. 그날 밤 서연은 결국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를 든 손이 자존심 때문에 떨렸지만 아이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당신의 제안 받아들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지우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미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뒤였다. 그는 단지 지금 가지 라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이 직접 그녀의 레지던스로 찾아왔다. 그는 공포에 질려있는 서연과 그녀의 품에 꼭 안겨있는 민준이를 보고 잠시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내면을 휩쓸었다. 그는 어떤 비난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아저씨랑 같이 더 크고 멋진 집에 가자. 거기에는 네가 좋아하는 로봇도 아주 많아. 그리고 서연을 향해 고개를 들어 말했다. 갑시다. 우리 집으로.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지훈의 펜트하우스는 모든 것이 최고급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서연과 지훈은 한 공간에 있었지만 투명한 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팽팽한 긴장감과 어색한 침묵만이 그들 사이를 맴돌았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잠시 거대한 집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는 지훈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아저씨. 그래, 아저씨는 왜 나랑 눈이 똑같이 생겼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지훈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은 당황해서 아이를 말리려 했지만 지훈이 먼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민준이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 글쎄, 멋진 남자들은 다 눈이 이렇게 생겼나 보지. 그의 어색한 농담에 민준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얼음 같던 펜트하우스의 공기를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 했다. 저녁 식사 시간 서연은 민준이의 식판에 담긴 브로콜리와 씨름하고 있었다. 민준아, 이거 한 개만 먹자. 응.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입을 꾹 다물었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지훈이 냅킨으로 비행기를 접기 시작했다. 민준, 조종사 브로콜리 행성을 탐사할 준비됐나? 연료 브로콜리를 보충해야만 우주로 출발할 수 있다. 그는 비행기 소리를 내며 브로콜리를 민준이의 입으로 가져갔다. 아이는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재미있는 놀이라도 되는 양입을 벌려 브로콜리를 덥석 물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몰랐던 그의 다정한 모습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서연은 잠든 민준이의 방을 확인하러 들어갔다. 그런데 아이의 침대 옆 간이의자에 지훈이 앉은 채로 잠들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민준이가 읽어달라고 가져왔던 동화책이 들려 있었고 그의 머리는 불편하게 침대 가장자리에 기대어 있었다. 아마도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든 모양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 위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잠든 그의 얼굴에는 얼음 황제의 냉혹함 대신 깊은 피로와 고단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외부의 위협이 그들을 한 지붕 아래로 밀어 넣었다. 그러나 어쩌면 그들을 다시 이어줄 수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한 증오나 오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강한 연결고리인 아이라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요새가 되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는 완벽하게 안전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과거의 상처와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 차가운 공기는 아들 민준이라는 작은 태양 덕분에 조금씩 온기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강지훈은 이제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어둠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방역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한 지붕 아래 한서연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조력자이자 그가 되찾아야 할 과거의 일부가 함께 있었다. 김비서 특수감사팀을 비밀리에 소집해. 인원은 최소한으로 하지만 능력은 최정예로.
목표는 5년 전 나의 런던 출장 기간 전후의 그룹 내 모든 자금 흐름과 윤명희 회장 주변 인물들의 계좌 내역이다. 먼지 한 톨까지 전부 털어내. 지훈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는 이제 수비가 아닌 공격에 나설 참이었다. 적의 심장부를 직접 겨냥하기로 마음먹었다. 윤명희, 자신의 계모. 그 이름은 늘 야망과 탐욕의 동의어였지만 이토록 추악하고 잔인한 음모의 배후에 있을 것이라고는 차마 상상하지 못했다. 서연의 이야기가 그의 의심에 불을 지폈고 이제 그는 확신을 위한 증거를 찾아 나선 것이었다. 조사는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지훈은 낮에는 평소처럼 JK그룹의 총수로서 업무를 처리했고 밤에는 자신의 서재를 비밀 작전실 삼아 김 비서가 가져오는 보고를 받으며 밤을 새웠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들 민준이가 잠든 깊은 밤, 그녀는 잠 못 이루고 서재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그를 위해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지우는 산더미 같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피곤에 지친 그의 눈과 마주친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5년 동안 증오하고 원망했던 남자. 그러나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그는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적과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고마워요. 지우는 그녀가 내민 찻잔을 받아 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혹시 내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당신이 찾는 진실은 결국 내 과거와도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녀의 말에 지우는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망설였다. 그녀를 이 더럽고 위험한 진실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그녀만이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5년 전 당신이 받았다는 그 소포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나?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애써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끄집어냈다. 상자의 재질 사진의 질감, 그리고 편지지의 종류까지. 그녀는 그날의 모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사진 속의 당신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옆에 있는 여자와 함께. 편지에는 두 사람의 약혼을 축하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거기까지 말했을 때 그녀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다. 마치 잊고 있던 중요한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그녀는 눈을 감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 향기가 났어요. 향기. 네, 편지지에서요. 아주 진하고 독특한 향수 냄새였어요. 조향사인 제게는 잊을 수 없는 향이죠. 투베로즈와 우드가 강렬하게 섞인 차갑고 권위적인 느낌의 향수였어요. 당시에는 아주 곡의 특정 소수만 사용하던 향수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번개처럼 연결되었다. 투베로즈와 우드, 차갑고 권위적인 향. 그 향수는 지난 20년간 단 한 사람, 그의 계모인 윤명희 회장만이 사용해온 그녀의 시그니처 향수였다.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도 구할 수도 없는 특별 주문 제작품이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다음 날 지훈의 지시는 더욱 구체적이고 예리해졌다. 5년 전 그 시기 윤 회장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흥신소나 사립탐정을 찾아 거액의 현금이 오간 흔적이 있을 거다. 특수감사팀은 마침내 윤 회장의 차명 계좌 중 하나에서 거액의 자금이 한 컨설팅 회사로 흘러들어간 흔적을 발견했다. 그 회사는 기업 분쟁 해결을 전문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온갖 불법적인 뒷조사를 대행해주는 흥신소였다. 지훈과 김 비서는 직접 그곳의 대표였던 남자를 찾아갔다. 이미 은퇴하고 시골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던 그는 갑자기 들이닥친 JK그룹의 회장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5년 전 윤명희 회장에게 의뢰받은 일 전부 말해. 남자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지훈이 그의 모든 탈세 내역과 과거 범죄 기록을 담은 서류를 눈앞에 던져놓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런던에 출장 가신 도련님을 감시하라고. 태민물산 따님과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자리를 만들고 최대한 다정해 보이는 사진을 찍으라고 하셨습니다. 몇 장은 저희가 좀 더 자극적으로 보이게 합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찍은 원본 사진들과 그 사진들을 이용해 한서연에게 보낼 소포를 준비했던 과정, 그리고 윤 회장으로부터 받은 성공보수 내역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모든 것이 윤명희의 지휘 아래 벌어진 한편의 추악한 연극이었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서연의 앞에 놓았다. 탐정에 잡힐 진술서, 조작된 사진의 원본, 그리고 윤 회장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내역까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진실은 그녀가 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다. 강지우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잔인한 음모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 그리고 자신은 그 음모에 놀아나 그를 원망하고 그의 아이를 숨긴 채 도망쳤다. 미안해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5년간 묵혀두었던 원망과 증오가 씻겨내려가고 그 자리에는 지독한 미안함과 후회가 차올랐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당신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진실을 혼자 감당하게 한 것이 미안했다. 아니, 내가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드디어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두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마주보았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오해의 벽이 마침내 허물어졌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상처 입은 과거의 연인이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동맹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여자는 우리를 한번 파괴하려고 했어. 두 번 다시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되찾을 시간이야.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JK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본사 건물은 이른 아침부터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로비는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로 북적였고 주주총회장으로 향하는 이사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계산과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JK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모자의 전쟁이 마침내 오늘 그 막이 오르리라는 것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윤명희 회장은 그 폭풍의 눈 속에서 가장 여유롭고 우아했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차에서 내려 자신을 향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마치 무대 조명처럼 즐겼다. 그녀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 물밑에서 주요 주주들을 포섭하고 위임장을 확보했다. 강지훈의 최근 공격적인 투자들이 독단적이고 위험한 경영이라며 프레임을 씌우는 작업도 완벽하게 마쳤다. 오늘 그녀는 이사회와 주주들 앞에서 강지훈의 실책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그의 해이만을 발휘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자신의 아들 강지혁을 앉힐 터였다. 반면 강지훈은 주주총회 시작 직전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평소처럼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비장함이 감돌았다. 펜트하우스를 나서기 전 서연이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하나에 모든 믿음과 응원이 담겨 있었다. 보여줘요. 당신이 누구인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를 위해서. 그 짧은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는 전쟁터로 향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지루한 재무보고와 사업 실적 발표가 끝났다. 마침내 윤명희가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 회장 안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사님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비통한 표정으로 준비된 연설을 막힘없이 이어갔다. 그녀는 교묘하게 왜곡된 데이터와 자료들을 제시하며
강지훈의 경영 능력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현 강지훈 회장은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들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며 회사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적인 감정에 휩쓸려 과거의 한 여자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냉철한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는 JK그룹의 리더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 회장을 가득 메웠다. 그녀의 편에 선 이사들이 동조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는 완전히 그녀의 쪽으로 넘어간 듯 보였다. 마침내 그녀는 결정타를 날렸다. 이에 본인은 JK그룹의 미래를 위해 현 강지훈 대표 이사의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발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기 대표로 강지혁 전무를 추천합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명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단상 위에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다. 윤명희 회장님의 열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회사의 진짜 위협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것은 신호였다. 그가 말을 마침과 동시에 굳게 닫혀있던 연 회장의 뒷문이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위압적인 기세로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강지훈의 뒤편 재무제표를 띄우고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5년 전 윤명희에게 고용되었던 사립탐정이었다. 그의 영상 자백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윤명희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강지훈 당시 이사님과 태민물산 따님의 사진을 교묘하게 찍고 합성해서 한서연이라는 분에게 보내 관계를 파탄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웅성거리던 장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윤명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고 이번에는 윤명희의 차명 계좌에서 탐정과 각종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단순한 개인적 원한을 넘어 그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경쟁사를 음해하기 위해 불법 자금을 사용한 정황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수년간 JK그룹의 근간을 좀먹어 온 불법과 비리의 패턴입니다. 그룹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분이 실은 그룹의 가장 큰 암덩어리였습니다. 개오짓말,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윤명희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 목소리는 거대한 진실의 파도 앞에서 힘없이 흩어졌다. 지훈은 그녀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 비서가 단상 위로 올라와 또 다른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그것은 최근 한서연과 민준이를 위협했던 오토바이 운전수와 윤명희의 비서 간의 통화 녹취 파일이었다. 돈을 받고 아이를 위협하라는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회사를 지키겠다는 분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어린아이의 목숨까지 위협했습니다. 지훈은 말을 잠시 멈추고 충격과 경악에 빠진 주주들과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바로 내 아들 JK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를 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스크린에는 마지막 영상이 떠올랐다. 민준이의 출생증명서, 사범과 강지훈과 한민준의 관계가 흰자임을 증명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였다. 그것은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모든 것이 폭로되고 모든 가면이 벗겨졌다. 윤명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아들 지혁은 이미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연 회장 안은 분노와 탄식으로 가득 찼다. 검찰 수사관들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그녀의 마지막 발악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속으로 허무하게 사라졌다. 윤명희와 그녀의 수족들은 기자들 앞을 지나 건물 밖으로 초라하게 연행되었다. 강지훈은 단상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그는 승리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회사의 독을 제거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의 일부를 자신의 손으로 도려내야만 했다.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그는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들어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수신인은 한서연이었다. 다 끝났어. 폭풍은 지나갔다.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시간이었다. 폭풍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주주총회에서의 극적인 사건 이후 JK그룹과 강지훈 그리고 한서연과 숨겨진 아들의 이야기는 연일 대한민국 모든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윤명희와 그 일파는 주가 조작 횡령 배임 살인교사 미수 등 10여 개가 넘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JK그룹의 주가는 잠시 출렁였지만 강지훈 회장의 단호한 리더십과 부패 세력 척결이라는 긍정적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신뢰를 얻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외부의 적들은 모두 사라졌고 세상의 소음도 점차 잦아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폭풍의 한가운데를 함께 통과해온 두 사람의 상처와 그들이 되찾아야 할 시간들이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유난히 고요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두 사람은 창밖 대신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겠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솔했다. 그때 5년 전에 내가 조금 더 강하고 지혜로웠다면 내 주변의 어둠으로부터 너를 지켜주지 못했던 거. 너 혼자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게 만든 거. 정말 미안하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오와 무력함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였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과는 내가 해야 해요. 당신을 믿지 못했던 거, 그리고 민준이를 당신에게서 5년 동안이나 숨겼던 거. 나 역시 두려움과 원망에 눈이 멀어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마침내 그들은 어떤 비난도 원망도 섞지 않은 채 서로의 진심을 마주했다. 그들은 잃어버린 5년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파리에서 홀로 민준이를 낳고 기르며 겪었던 외로움과 고난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꿈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했는지에 대해 담담히 털어놓았다. 지훈은 그녀가 떠난 뒤 성공의 정점에서조차 채워지지 않았던 공허함과 매일 밤 자신을 괴롭혔던 자책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대화는 상처를 헤집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부드럽게 보듬고 오랜 시간 골마왔던 고름을 짜내는 치유의 과정이었다. 긴 이야기가 끝났을 때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표정은 더없이 평온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을 올감했던 오해와 증오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세워연아. 그가 오랜만에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이미 5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어. 단 하루도 아니 단 1분 1초도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의 깊은 눈동자가 오롯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세상 그 어떤 남자도 보여주지 못했던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와 함께 있어줘. 여기서 우리 집에서. 민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가족이 되어줘. 그것은 화려한 보석이나 거창한 약속이 아니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세상 그 어떤 프로포즈보다 더 가슴 벅찬 고백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다. 민준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야 겨우 아빠를 찾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아빠를 빼앗아 가겠어요. 그녀의 대답에 지우는 안도감과 기쁨이 뒤섞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5년이라는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그들의 심장에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서울 근교의 한적한 전원주택. 넓은 잔디밭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더 이상 얼음 황제가 아닌 강지우는 편안한 니트 차림으로 잔디밭 위에서 5살이 된 아들 민준이와 함께 축구공을 차고 있었다. 아바, 이쪽으로 패스. 민준이가 외치자 지우는 일부러 헛발질을 하며 우스꽝스럽게 넘어졌다. 아이의 수정처럼 맑은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울려 퍼졌다. 그 모습을 테라스의 흔들의자에 앉아있던 한서연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향수 브랜드 플레르드 루는 JK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과 사랑 그리고 가족을 모두 얻었다. 지훈이 잔디밭에 누운 채 테라스에 있는 그녀를 향해 손짓했다. 서연은 미소와 함께 그들에게로 걸어갔다. 지훈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자신의 옆에 앉혔고 민준이는 두 사람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어 아빠와 엄마를 꼭 껴안았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함께 파란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연의 머리카락에서는 그녀가 새로 만든 따스한 햇살과 흙내음, 그리고 행복한 웃음소리를 닮은 향기가 났다. 지우는 그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5년 전 잃어버렸던, 그리고 5년 동안 미치도록 그리워했던 바로 그 향기였다. 기나긴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이토록 눈부신 아침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함께 맞이할 수많은 평범하고 아름다운 아침들이 남아 있었다.